왜 판사가 법만 알면 되지 왜 인문학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사람들의 모든 일이 법으로 재판으로 판단하지만 법보다 사람이 먼저잖아요. 사람이 있고 법이 있는 것이지 법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속마음은 어떤지, 어떤 마음 때문에 이렇게 법정에 오게 됐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를 해야만 그 사람의 마음을 보듬고 좋은 재판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인문학적으로 풀어서 재판을, 법을 쉽게 이야기해야만 여러분들 같은 일반 시민들, 학생들도 법과 가까워진다. 세상을 보다 현명하게 사는 지혜. 명사에게 길을 묻고 답을 듣습니다. 가천 시그니처 교양 강좌 지성학2 강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학기 지성학 운영 교수를 맡고 있는 유진영입니다. 네, 오늘도 스튜디오에는 지성학 서포터즈 학생 25명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지금 많은 학생 여러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들어온 학생 여러분들도 반갑고요. 오늘도 역시 우리 강연을 듣고 질문이나 여러 좋은 얘기 많이 적극적으로 올려주신 학생에게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고 오셨죠? 네, 지금 서포터즈 학생 여러분들 얼굴빛을 보니까 아주 환합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고 오신 것 같은데요. 이 행복의 기운을 이어서 오늘 강연도 열심히 들을 준비 되셨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강연 소개해 드리도록 해볼게요. 오늘 강연자 분께서도 정말 흥미진진한 얘기 들려주실 것 같아서 정말 기대를 하고 왔는데요. 오늘 지성학2 두 번째 강연에는 법률 전문가분을 모셨어요. 재판 경력만 무려 30년이십니다. 오랜 판사 생활을 하시고 현재 사법정책연구원 원장으로 계신 박형남 원장님 곧 모실 텐데요. 앞에 모시기에 앞서서 제가 원장님 주요 경력 먼저 소개 좀 드려볼게요.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셨고요. 이듬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하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사법시험을 패스하셨네요. 대단하신 분인데요. 1983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셨고요. 이후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장, 그리고 2016년부터 22년까지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사법정책연구원 원장으로 계시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저서로서 재판으로 본 세계사, 법정에서 못다한 이야기 같은 좋은 책들도 많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JTBC의 차이나는 클래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강연 많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저희를 위해서 인문학적 성찰과 법적 판단이라는 주제로 좋은 강연 들려주실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자, 그럼 오늘의 강연자 박형남 원장님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문학적 성찰과 법적 판단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박형남 판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지성학 강연에 저를 초대해 주신 가천대학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선발된 서포터즈라고 하나요? 25명의 학생분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기 소개를 앞에서 했지만 제가 간단히 다시 한번 보면은요. 아무튼 조금 제가 28살 때 판사를 해서 37년 동안 오로지 판사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이가 제 나이 알겠죠? 65세입니다.
오로지 재판만 해서 오판이죠. 그런데 제가 재판을 엉터리로 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어떻게 하면 재판을 잘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정책을 연구합니다. 재판으로 본 세계사와 법정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출간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인문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학생들에게는 딱딱한 법 이야기보다는 이야기체로 쉽게 재판 얘기 해주면은 더 소통하겠다 싶어서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15가지 재판을 이야기체로 풀어낸 재판으로 본 세계사, 그리고 왜 시민들의 법 감정과 다르게 판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가를 쉽게 설명한 법정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출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민과 학생들 요청을 받아서 강연을 많이 나갔고요. 오늘 이 강연도 그러한 것의 일환입니다. 아까 모 방송국에서 제가 사법부 믿어도 되나요라는 것으로 강연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자신은 제가 판사지만 시민과 소통하는 판사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딱딱한 법률 이야기가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풀어낸다라고 해서 저는 저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인문학과 법학의 만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판사가 법만 알면 되지 왜 인문학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사실 사람들의 모든 일이 법으로 재판으로 판단하지만 법보다 사람이 먼저잖아요. 사람이 있고 법이 있는 것이지 법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 특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속마음은 어떤지, 어떤 마음 때문에 이렇게 법정에 오게 됐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이해를 해야만 그 사람의 마음을 보듬고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인문학적으로 풀어서 재판을, 법을 쉽게 이야기해야만 여러분들 같은 일반 시민들, 학생들도 법과 가까워진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한자로 보면은 사람의 무늬,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서양어로는 후마니타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3단계 배우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런 것을 인문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왜 판사가 인문학 공부 이야기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판사, 변호사, 의사, 교사 다 끝에가 사자로 끝나는 직업이잖아요. 그 사자가 다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한자로. 자, 변호사는 선비사, 그 다음에 의사와 교사는 스승사, 판사는 뭐죠? 일사. 판사는 죽어라고 일만 해라 라고 해서 판사입니다. 검사도 사자가 우리와 같이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 검사는 공무원이지만 원래 어원적으로는 당신들은 나라의 녹을 먹으니까 열심히 딴 생각하지 말고 일을 해라, 그런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제가 아까 우리 소개하시는 분은 30년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정확히 37년인데 과연 37년 동안 제가 몇 건의 재판을 했을까요? 판결문에 서명한 게. 아까 저하고 이름이 같은 박형빈 학생 37년 동안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16,700건 했더라고요. 1년에 400건, 500건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재판 좋아하고 소송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판사들이 다른 서양의 미국이나 일본, 독일에 비해서 3배 또는 4배가량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되려면은 법학을 공부하고 사법시험 합격할 때에도 공부해야 되지만 판사가 되고 나서도 딴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법 공부하고 재판 말 듣고 기록 보고 판결 쓰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저도 28살 때 판사가 되고 나서 한 20년간 계속 다른 판사들과 같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0대 중반 들어서 제 인생에 회의가 왔습니다. 아,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는가? 내가 과연 남 재판하다 보면은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일까? 내 행복의 전부일까?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갑자기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 집 주변에 있는 서점에 가봤습니다.
K문고, KB문고, 예. 거기에 갔더니 정말 이렇게 인문학책, 문학, 역사, 철학 등의 책이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저도 어렸을 때 약간 문학 청년이었는데 그걸 잠시 잊고 법학을 했다가, 그래서 맞다, 이제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또 좋은 재판 하려면은 이제 인문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늦게 철이 들어서 그동안 좋아하던 골프도 끊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사교적인 만남도 거의 줄이고, 오로지 낮에는 재판하지만 그러나 저녁에 그리고 주말에는 인문학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사는 집 옆에가 서초동에 국립도서관 있죠. 거기에 주말마다 가서 살았어요. 한 10년 동안 열심히 제가 좋아하는 책을 보니까 한 10년 동안 한 1000권 정도를 본 것 같아요. 제가 좀 책을 빨리 보는데, 그렇게 10년 정도 인문학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재판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치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판사가 됐어야 되는데 미처 몰랐죠. 빨리 시험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시골에서 법원장 하다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약 6개월 동안 연구법관이 주어졌어요. 재판하지 않고 공부해봐라.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시민들에게, 학생들에게 쉽게 우리나라 재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판사도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들에게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재판으로 본 세계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다시 말하자면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판사도 인문학적인 공부를 해야만 좋은 재판할 수 있다. 또 인문학적으로 판결도 쓰고 이야기를 해야만 시민들과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런 두 가지 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나다움 또는 나답게 잘 산다는 것, 이거 뭔가요? 결국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답게 즐겁게 사는 거죠. 내가 판사고 여러분들 학생이고 여러분도 나중에 직업을 갖지만 그것은 하나의 방편이죠. 수단이고. 그러면은 결국은 제가 한 번뿐인 인생에 대해서 잘 살려면은 이런 것을 성찰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길게 이야기할 시간 없지만 저는 세 가지로 줄여서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만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살지만 그저 습관대로, 그저 관성에 따라서, 또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사회에서 시키는 대로, 또는 남들 하던 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거, 또는 오대수, 오늘 대충 수습해 살자, 그런 것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내 삶의 의미가 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슨 욕망이 있고 무엇을 잘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꾸준히 생각하고 실천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학생들이 이 생망, 이번 생에 망했다, 이런 게 있다면서요. 정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저기 가수 김연자 씨라고 아세요? 아모르 파티. 그게 뭡니까? 운명을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몸으로,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은 적어도 이번 생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그렇게 중요한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그저 남매 따라서 흥부 가니까 흥부 놀부 따라가지, 그러면 안 되고, 자기가 내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고 어떤 걸 행복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자, 나는 잠잘 때 잠을 자고 춤출 때 춤을 춘다. 이 말은 여러분들 몽테뉴라고 수필의 시조, 에세이, 수상록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그분이 한 말입니다. 프랑스의 16세기의 판사 겸 작가, 인문학자인 몽테뉴가, 그분이 그 책에서 정말 자기가 40살 때까지 판사로 일하다가 이제 그때 시골에서 영주로 은퇴하면서 공부하지 않고, 법이라든지 다른 공부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진솔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번역됐는데, 이 몽테뉴라는 사람이 마지막, 이렇게 나다움 단계에서 마지막은 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린아이도 잠잘 때 잠을 자고 춤출 때 춤을 추죠. 하지만 나이들은, 원숙한 사람들은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과 갈등과 겪어왔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재미있고 즐거운지도 생각하면서 또 한편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즐거워하는지,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내 몸에 배이고 마음에 배이면은 그때그때마다 자기의 몸과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은 자기도 즐겁고 남도 즐겁고 남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지금 아까 책을 2권 냈는데 세 번째 책으로 몽테뉴의 에세이를 시민들에게 쉽게 소개하는 책을 쓰려고 합니다. 인문학적 사고방식과 법적인 사고방식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인문학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죠. 삶의 의미가 있는가? 무엇이 행복인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이런 걸 묻는 거죠. 법적인 질문은 사람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가? 낙태죄와 살인죄의 객체가 갈라지니까. 그리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호흡이 멈춰져야 되냐, 심장이 멈춰져야 되는가, 모든 장기가 기능을 마비되냐에 따라서 사람이 언제 죽었느냐가 중요하죠. 사람이 죽었을 때 누가 상속인인가, 상속재산은 누구이고 상속재산 지분은 어떻게 갈라지는가, 이런 걸 묻는 게 법적인 질문이죠. 자, 인문학적인 질문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수많은 질문이 있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다 사람마다 다르죠. 그리고 법적인 사고방식은 질문도 정해져 있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우리 법이 요구하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판사들이 수십 년 동안 이 법적인 질문과 뭐 법과 법률을 이해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인문학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은 추상적인 개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생을 살아온 사연과 다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등에 대해서 많은 생각해야 된다. 인문학적 사고방식은 질문만 있고 답은 없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인문학 사고방식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다. 법적인 사고방식이나 법률은 남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만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이런 인문학적인 질문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재판할 때 필요한 인문학 성찰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판사가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에게 법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서론입니다. 너무 딱딱하죠? 이해하게 됐어요? 자, 결국은 나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고 사건이 재밌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이것은 실제로 제가 재판한 사건 3개를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 전부 다 이건 법정에서 못다한 이야기에서 나온 사례입니다. 자, 법과 윤리의 갈등이라고 적었는데요. 자, 법만 그대로 묻는 대로 적용하다 보면은 결과가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나라 법은 민법 제2조에서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또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의 조차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103조 사회 질서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다. 뭐 이러한 조항이 있거든. 이러한 것은 뭐냐? 법대로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은 너무나 실질적인 결과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반하기 때문에 판사가 재량에 따라서, 판사의 상식과 공정감에 따라서 결과를 바꿔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정적이죠. 그리고 판사의 가치 판단이 필요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윤리를 반영하고 법의 흠결을 보완하고 개별적 정을 구현한다. 아무튼 뭐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법대로 적용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건은 맞지만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심하게 도덕과 윤리의 괴리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판사가 이러한 판사의 선량한 감정을 적용하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너무 심하다 보면 옛날에 원님 재판 될 수 있잖아요. 원님 마음대로.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밸런스를 가야 되는 건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일반 조항이라고 하는 이런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러한 것은 판사의 자의를, 판사의 마음대로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안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2가지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뭐 전문적인 이야기 생략을 하고요. 자, 사건 들어가겠습니다. 의사 사이 결혼 지참금 청구 사건입니다. 대학교 의료원의 전공인 원고가
여자를 중배로 만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냥 뭐 연애하지 않고 조건적인 만남이죠. 그러면서 결혼할 때 내가 저기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면은 내가 병원을 개업할 건데 돈을 달라. 그랬더니 그 신부 아버지가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돈을 주겠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못 믿겠으니까 각서를 사달라 그랬어요. 그 신부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금 5억 원과 5억 상당의 아파트 매입 자금을 주겠다라고 해서 각서를 써서 보여줬어요. 근데 물론 자기 딸이 좋은 대로 시집을 가고 또 앞으로 잘 살 것을 마음으로 조건으로 줬지만 그것을 쓰지는 않았어요. 썼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뒤에 결혼하고 결혼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원고인 남자는 사실 다른 여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사실 이 여자하고 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피고와 부부 관계를 하지 않았고 다른 여성들과 교제하면서 생활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왜 결혼했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다가 1년 뒤에 스스로 집을 나가서 현재까지 한 번도 동거하지 않고 별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제 이 원고가 나 이제 이혼해야 되겠다 여자하고 그래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나라 법에 이런 게 있죠.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법원이 배척하니까 갑자기 이 남자가 그 각서 아까 각서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장인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장인을 상속한 자기 부인과 처제들을 상대로 해서 이 각서에 의해서 돈 10억을 달라 이런 소송을 냈습니다. 자, 여러분 판사라면 어떻게 재판하겠어요? 누구 대답할 사람 있나요? 자, 우리나라 민법에 보면은 이게 공짜로 주는 거니까 그걸 법적으로는 증여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준다는 약속하고 주려고 할 때 시점의 차이가 있을 건데 그 중간에 돈을 받는 사람이 범죄 행위를 했거나 또는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증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물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짜로 주는 것은 대가가 없는데 그 사이에 아주 윤리에 반하는 행동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담당 판사로서 실제로 제가 한 사건입니다. 고민했어요. 증여 해제 사유를 좁게 규정해서 이 사건에서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 범죄는 아니고요.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건 맞는데 증여자는 아버지지 그 딸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마음 내부에 아버지 친정 아버지의 마음 내부의 조건은 잘 살기 위한 조건인데 그것을 적지 않았으니까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아니한 그 남편에게 법의 공백이라고 법에 흠결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사회윤리에 현저히 반하잖아요. 택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법관이 이럴 때 일반 조항으로서 이 남자의 주장을 배척할 것은 어떨까 고민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재판에서는 자기가 유리한 말을 해야 판사가 판단하는데 이 여자분은 변호사 선임하지 않아가지고 어려운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판사님 억울합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만 했죠. 자,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가지 민법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수중자의 권리를 내세워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법조항의 기초가 되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사회 윤리와 상식에 어긋난다. 어긋나죠. 인간관계와 정의를 배려해서 법적으로 구속력을 부여한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데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좀 이 남자에 대해서 약간 훈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원래 보통 훈계 안 하는데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또 한편은 쉽게 말해야 되겠. 이건 어려운 말이니까. 그래서 다시 인문학적으로 풀어서 쉽게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윤리와 상식에 비추어 남편으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다하지 않는 원고는 받을 자격이 없다.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또 제가 또 말을 했어요. 원고의 이런 행위로 인해서 피고는 남편으로부터 대등한 인격체를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기대와 자존심 이렇게 되면서 심한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다. 공감을 했죠. 그 여자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엄청나게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또 양가에서 밀어주는 또 지참금을 주는 관습이 있고 돈이 가장 중요한 시대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가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마음은 알 수 없지만 피고와 부부로 만나고 헤어진 데 있어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예의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염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염치가 그때 맹자의 뭐 염치 이야기 있거든요. 아무튼 이걸 하고 나니까 그날 9시 뉴스부터 다음날 아침에 법원에 출입한 여자 기자분들이 많아가지고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이다 같은 판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몇 달 후에 모 방송국에서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거 스토리로 한 게 있습니다. 아무튼 네이버에 들어가서 제 이름 치면은 많이 나오는데 이 사건에서 그저 법이 조그맣다고 그리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저 말이 안 되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판사가 인문학적 정신으로 개별적인 정의를 구해내야 되고 어려운 그리고 정말 아쉬운 그 여자에 대해서 공감하는 하는 것이 올바른 판사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보겠습니다. 사회적 낙오자를 배려하는 새로운 시도.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 알죠? 자살률이 최고죠. 출생률이 지금 0.72인가요? 정말 우리 사회가 GDP도 높고 또 개별적으로 잘 살지만 자살률이 최고인 사회, 출생률이 최저인 사회, 그리고 여러분들과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이 별로 없는 시대, 그리고 결혼하려면은 정말 너무 힘들어서 결혼도 포기하고 뭐 사랑도 포기하고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사회에 아주 어두운 모습인데요. 이럴 때 판사가 나는 법대로 했으니까 또는 법에 정하는 요건에 따라서 판단했으니까 만족하고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은 우리 국민이 판사에게 부여한 책임을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살에 대한 심적 부검 사건입니다. 20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한 40대 사무관이 결혼해서 일남 일녀를 두었고요. 새로 편성된 팀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업무는 늘었지만 새로 팀원이 충원되지 않아서 40%가량 초과 근무를 하는데 위에서는 인정은 안 해주고 또 승진하는데 다른 후배는 됐는데 자기는 떨어지고 그래서 말수가 줄고 불면증으로 수면 유지를 버티다가 어느 날 새벽 2시에 자기 집에서 몇십 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자 망인의 처가 이 죽은 남편은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이 발생했다. 그 우울증이 자기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자살하게 됐다 해가지고 유족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와 제1심은 경찰 조사 그리고 국세청 직원이니까 내부 조사 그리고 일반적인 정신과 전문의에게 감정을 실시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병이 우울증이 있어도 대부분 병원에 안 가잖아요. 가면은 또 집안에 망신이고 뭐 해서 그냥 약만 먹고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증거가 없으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과로 스트레스 우울증이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1심에서 배척을 했어요. 졌죠. 그러니까 원고가 항소를 했습니다. 자, 법률에 보면은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 보상법을 보면은 자살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뭐 자기 개인적인 뭐 여자 관계나 뭐 금전 관계, 주식 투자 관계가 아니라 업무적인 사유로 정신적인 이상이 발생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자살하게 되었다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돼 있죠. 그동안의 판례는 어떻게 말했느냐고 하면은 근로자가 자살하는 데 있어서 우울증이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 평균 입장에서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더라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중에 옛날에는 군대에서 많은 폭행이 있었잖아요. 그럼 자살 좀 하거든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버티는데 너는 왜 못 버텼어? 그런 말이잖아요. 이 사회 평균이라는 게. 근데 그 사람으로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렇다고 남을 총 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한테로 한 건데 자살하거나 또는 회사도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종전의 일반 감정에 따르면 사람들이 잘 정신병원에 안 가기 때문에 자살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심리적 부검을 우리 법원에서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회 평균인설은 자살자를 너무 가혹하게 되는 거 아닐까.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자살하게 되는데 너는 왜 남들만큼 마음이 강하지 못하라고 해서 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인 약자를, 약한 사람을 제대로 배려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했습니다. 자, 심리적 부검은 뭐냐? 정신과 전문의가 자살자의 가족과 지인 등을 심층적으로 다양하게 인터뷰하고 혹시 남아있는 유서나 일기 그리고 진료 기록 분석해서 자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겁니다. 감정의 일종인데 더 전문적인 감정이죠. 다른 나라 보면은 1950년대에 미국이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가 86년도에 모든 자살제에 대하여, 그러니까 재판을 제기한, 소송을 제기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살한 사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지자체가, 시군이 이 심리적 부검을 실시해서 자살의 원인을 파악하고 어떤 사람이 자살의 예후가 있을까, 징후가 있을까, 이런 것을 조사해서 자살률도 낮추었고, 그리고 선진국에서도 각종 소송에서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는 방법으로 사용됐습니다. 저는 제가 뭐 법학이니까 이거 잘 몰랐죠. 네이버 요즘에 좋잖아요. 요즘에 더 좋지만 그런 걸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재판사상 처음으로 심리적인 부검을 시행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 있는 어느 의사분이 전공이어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감정을 의뢰해서 3개월간 그분이 심층 조사를 하고 나서 감정서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랬습니다. 이분이 제대로 감정하는지 법정에 불러서 직접 말을 드려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라도 할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3시간 동안 법원에서 불러서 신문하고 나서 제가 긍정하는 그런 판결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도저히 이 사람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거다. 또 그리고 공무상 스트레스 외에 뭐 아까 말한 뭐 여자 관계, 뭐 무슨 금전 관계, 뭐 주식 관계 이런 게 없더라. 이런 거 보면 인과관계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망인이 우울증을 앓게 된 데 있어서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더라도 미친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인과관계 인정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저도 지금 제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저도 완전히 소심해요. INTJ인데 MBTI를 밝혀버렸네. 아무튼 오히려 사실 강한 사람들 참고 건드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도저히 자기 자식이고 자기 부인이 있고 사모가지 왜 자살하겠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버티는 사람은 버티는 대로, 못 버티는 사람 그런 사람대로 우리 사법부가, 법원이 따뜻하게 시선을 보여주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사회적 평균인 기준설이 아니라 개인 당사자 기준설, 그 사람 개인 입장에 따라야 된다, 이런 겁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미국의 법 철학자 누스범이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적 정의는 좋은 법률가는 법적 지식과 논증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인 상상력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 사람마다 처한 입장의 다양성을 섬세하게 느껴야 된다. 사람이 다 같은 것 같지만 다 다르잖아요. 조금씩. 그럴 때 사람을 그냥 퉁쳐서 쟤는 20대 남자야, 쟤는 30대 여자야, 그게 아니라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다 조금씩 다른데 그러한 섬세함을, 그런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이 법원에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개별성과 삶의 구체성을 섬세하게 보면서 공평하고 편견 없이 사랑하면서 정의롭게 판단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적 정의는 책 제목 이름입니다. 영어 책인데요.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고요. 자, 이제 사건 들어가겠습니다. 방문 목욕 요양 서비스 사건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많은 사회보장 제도가 있는데 7, 80대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는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이렇게 방문 목욕 서비스 차가 가거든요. 그러면 그분 거기 가면은 서비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가에서 지급을 하죠, 그 단체에게.
그런데 80대 할머니가 방문 목욕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 방문 목욕 하려면 목욕 준비, 이동 보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 등이 있는데 법에서는 2명 이상이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또 혼자 한 명이 하다가 잘못된 짓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2명이 함께 했는데 몸을 씻는 거, 나체로 몸을 씻는 과정은 오로지 여성만 했어요. 원래는 남성과 여성이 갔는데 앞뒤는 남성이 했는데 몸을 씻는 과정은 여성이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국가가 공단이 이야기가 뭐였느냐? 중요한 몸 씻기에 대해서는 원래 법에는 2명이 하게 돼 있는데 왜 혼자 1명이 했냐? 돈 못 주겠다. 라고 해서 돈 지급을 거절해 돈을 주었다가 다시 환수하는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요양기관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사건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2명이 모두 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명이 할 수도 있다. 다만 안전해야 된다. 2번째는 그 수고받는 할머니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 그런 조건으로 완화해서 대법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의사표시해라. 명확히 나 저기 남자는 안 받겠어. 너 여자만 이리 와.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그 사이 다른 사건에서. 자, 법을 볼까요? 자, 아무튼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는 요양수급기관은 가족들도 말할 수 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 공단에서는 꼭 본인이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야 된다.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법원 판례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됐느냐? 나이든 저도 아까 말씀드린 제가 65세거든요. 저도 10년 지나면 이런 서비스 받지 모르겠는데 물론 뭐 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성의 젊은 이성 앞에서 나체를 드러내는 것은 수치심이 느끼지 않을까? 내가 지금 몸도 약해서 젊은 사람 도움을 받는데 더군다나 할머니면 젊은 남성, 할아버지면 젊은 여성한테 자기의 온몸을 맡기는 것은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꼭 말을 해야 되느냐? 감정은 느낌이고 눈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대법원의 판례처럼 일반적으로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할 때는 명확히 서류에 써야 되는데 이것은 감정을 드러내는 건데 감정도 꼭 말로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것이 저는 의문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썼느냐? 이성의 참여가 싫다고 하는 것은 감정 표현으로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바라거나 그 효과가 계속된다는 건 아니다.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할 때는 명확히 그 문서대로 쓰고 그 효과들을 발휘하지만 나는 저 남자는 안 받을게 싫어 하는 것은 감정의 표현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외부에서 다소라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 이 사건에서 전후 상황을 보면은 그 할머니나 할머니 가족들이 눈짓으로 몸짓으로 다 표현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때 한참 인문학 공부를 해서 저도 보니까 좀 멋있게 써야 되겠다 판결문에 이런 갑자기 느낌을 느껴가지고 제가 썼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너무나 약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과 도움을 필요하는 존재임을 발견할 수 있다.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누구나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취약한 존재로 살아가며 다른 사람과 부딪힐 때 참 나도 적절하게 감정을 유지하고 싶다. 드러낼 때 드러내고 빠질 때 빠지고 그러면서 누구나 힘겹게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는 점을 나도 여러분도 당신도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을 존엄한 것이다. 사람이 활동하는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특히 성적인 신체 기관을 숨기는 욕구에서도 수치심이 일어난다. 사람은 그런데 밖으로 드러내길 부끄러운 본성이 있잖아요. 그건 뭐 누가 모르 내가 알잖아. 나 아니까. 그래서 이러한 몸 씻기 과정에서 할머니가 이러한 감정을 명확히 말로 하라는 것은 어렵다.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낀 사람이 말로 표현하는 것은 그 자체가 수치심을 높이는 거 아니냐.
개인에겐 나는 약하고 결함을 지닌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강요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어서 수치심의 본질에 반한다. 나라가 인간의 존엄을 대우하려면은 감정까지도 섬세하게 배려해야 되지, 이렇게 아주 거칠게 다른 계약과 똑같이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괜찮았나요? 그럼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예. 자, 이제까지는 제가 재판한 실제 세 건의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판사가, 법원이 법대로만 할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사람의 감정까지 섬세하게 헤아려야만 올바른 재판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사례로 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중간에 안 쉽니다. 자, 세계사적인 재판에서 본 양심과 법의 갈등. 아까 제가 재판으로 본 세계사 책을 썼다고 이야기했죠. 그 중에 15개를 썼는데 이게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갑자기 이 책을 왜 쓰게 됐는지 그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 고향인 전주지방 법원장으로 근무했을 때, 그때 전주 상산고등학교 아십니까? 수학의 정석 쓴 그 홍성대 씨가 한 학교잖아요. 아주 좋은 학교고 특목고인가요? 근데 그 학교의 사회 선생님이 제 초등학교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제가 오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래요. 야, 형남아, 우리 학생들한테 추천할 만한 책을 좀 써라. 철학이나 경제나 과학이나 역사는 많은 책이 있는데 왜 법에 대해서는 딱딱한 이야기밖에 없어도 네가 좀 너 공부하지 않았느냐, 책을 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은 자기네 추천 도서에 올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내가 평소에 공부한, 이제 인문학 역사를 좋아하니까 이제 한번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재판을 법하고 엮어서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역사에도 관심 많고 법에 대해서 관심 많으면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책을 2018년에 썼습니다. 뭐 아무튼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제 다른 판사와 달리 시민과 소통하는, 그렇게 판사로 자리매김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저 자신에게는. 그래서 제목은 좋은 재판과 나쁜 재판은 역사에 남는다. 판결의 보폭만큼 세계는 진보했다. 이제 눈을 저기 크게 세계로 돌려서 세상에 대한 재판 이야기를 해보자. 자, 먼저 이야기할 것은 소크라테스 재판입니다. 여러분들 소크라테스는 대부분 알 겁니다. 철학자, 아테네 사람이죠. 기원전 399년 아테네 시민법정이 이루어진 재판입니다. 자, 이러한 재판에서 이러한 6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하겠고요. 다음 넘어가면은, 자, 이 그림 혹시 아십니까?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독약을 마시고 죽는 장면이죠. 프랑스에서 18세기 다비드라는 화가가 그렸습니다. 이제 이 소크라테스가 재판받고 죽었는데 마지막 재판 최후 변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 자기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나는 죽기 위해서,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그러나 어느 쪽이 좋은지는 오직 신만이 알 뿐입니다. 나는 양심에 따라서 내 소신에 따라 죽는 거지만 억울하다. 세상이 알려줄 거다. 세상이 알 것이다. 신이 알 것이다 라고 해서 자기의 신념을 마지막 때까지 유지한 분이죠. 다른 나라 재판이니까 조금은 시대적 배경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스 아테네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 BC 600년 500년부터 세계사상 처음으로 직접 민주주의가 시행됐어요. 그 아테네는, 그리스는 한 300~400개 폴리스가 있었죠. 그 폴리스 중에 대부분은 왕이나 귀족이 다스렸는데 이 아테네는 여러 가지 이유로 민주주의가, 특히 직접 민주주의가 처음 시도가 됐죠. 여기는 지금 저기 뭐 아고라 아크로폴리스 그런 장면이죠. 이제 시민들이 뭐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의회에서 결정도 하고, 그 다음에 행정도 수행하고, 또 중요한 재판도 판사가 아니라 귀족이 아니라 오로지 시민들이 우연히 모여서 하는 재판을 시행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아테네 재판은 판사간 재판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 그날 뽑힌 배심원들이 재판한 겁니다. 자, 대스파르타 전쟁의 패배와 내부적 혼란. 이 아테네가 여러분들 역사에서 보면은 저기 페르시아라고 지금 이란, 이라크 쪽에
나라가 침략을 해왔죠, 그리스로. 근데 그때 아테네나 이런 데는 수많은 도시국가였는데 아테네가 맹주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국가들이 연합해서 페르시아를 이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전에는 저쪽 그 스파르타, 아주 저기 왕이나 그 군인을 숭상하는 스파르타가 폴리스 중에 1등이었는데 이 아테네가 중심이 돼서 페르시아를 이기면서 이제 아테네가 이제 넘버원이 됐어요. 그래서 아테네가 거의 이제 다른 도시 국가를 지배하는 제국이 되었죠. 그에 대해서 스파르타가 시기를 해서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전쟁한 것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한 30년간 있었어요. 이 아테네는 민주주의, 이 스파르타는 왕정, 아테네는 저기 문민주의, 이쪽은 무인주의, 이렇게 체제와 이념이 달랐어요. 30년 동안 치열하게 전쟁하다가 이 아테네가 졌어요. 전쟁에서 지고 나고 나서 스파르타한테 거의 멸망을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 아테네가 졌는가, 이 원인도 따져야 되겠고, 또 누가 지도자는 뭘 잘못했느냐, 누구한테 책임이었냐, 이런 걸로. 그리고 앞으로 아테네 체제가 민주적으로 갈 거냐, 왕이나 귀족의 다스리는 체제로 갈 거냐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이 있었고 정치적인 격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후적으로는 민주파가 이겼는데, 그 이제 민주파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튼 과거의 나쁜 원인, 특히 귀족파 또는 친스파르타파에 대해서는 반감이 많았는데, 이 소크라테스는 명시적으로는 친스파르타 아니지만 자기 제자들이 스파르타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평소에 이 아테네 정치 지도자에 대해, 특히 민주파 지도자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많이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민주파 사람들이 이 소크라테스를 대표적으로 희생양으로 삼아서 재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넘긴 게 이 소크라테스 재판입니다. 이런 거 별로 책에 안 나오거든요. 이런 맥락을 알아야만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 거리의 철학자죠. 40살 때까지는 자기 아버지 직업에 따라 석공을 하다가 갑자기 40살 넘어서 저처럼 인생의 회를 느껴가지고 갑자기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요. 잘 사는 게 뭐냐, 덕이란 무엇이냐, 정의란 무언가. 자기가 설명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대충 대답하지. 그러면은 꼬치꼬치 캐묻죠. 그리고 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그냥 반성 없이 살지 말고 제발 좀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 이러면서 30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70살 때 재판을 당했는데, 자, 이렇게 하고 다니고 직업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젊은이들은 좋았어요. 새로운 사상이 있다 그랬는데, 기성계층들이라든지 정치 지도자들은 지금 뭔 소리야, 지금 우리나라가 똘똘 뭉쳐가지고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이 스파르타 친한 사람이 헛소리를 하네, 이래가지고 민주파 시민 3인이 고발했습니다. 범죄 사실은 3가지였어요. 나라에서 믿는 신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다.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 나라에서 믿는 신은 아테네 우리 그리스 신 있잖아요. 제우스 헤라, 이런 신을 믿지 않고 이 소크라테스는 자기 마음의 내면의 소리, 다이몬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하면 양심이죠. 양심을 믿어라. 양심을 되새겨봐라, 이렇게 말했어.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은 양심을 강조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기성체제의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비판하게 해서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 이런 죄명으로 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에는 판사가 없었기 때문에 하루에 뽑힌 500명의 시민들이 하루에 재판 끝냈습니다. 지금처럼 몇 년 끌지 않고요. 그래서 1차에서 유죄냐 무죄냐에 대해서 500명 중에서 280명이 유죄가 판정되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잘못했다 반성하면은 또 혹시 무죄가 나올 수 있었는데, 소크라테스는 절대로 굴하지 않고 나는 제대로 사는데 당신네들이 너무나 멍청하게 살아, 그런 거 하니까 배신감, 반감을 느꼈겠죠. 2차 변론에서는 이 소크라테스가 하는 이야기가 나 저기 벌금 필요 없고 오히려 나한테 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화가 난 배심원들이 이제는 더 많은 360명인가요 해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단심제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재판부에서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 없느냐 라고 최후 발언을 주니까 제가 앞에서 본 그런 말을 하고 약을 먹고 이제 돌아가셨죠.
네. 근데 몇 달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친구인 크리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우리 보니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돈을 주면 몰래 감옥에서 타러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친구들 돈 모아가지고 타러 갈 테니까 너 다른 나라로 나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나를 키워준 나라가 아테네인데 나 나갈 수 없다. 나는 내 나라에서 철학하는 게 내 삶이다. 다른 나라에 가서 내 말 못하게 사는 것은 인생의 의미가 없다. 라고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크리톤은 평범한 사람이니까 나라 법이 나쁘다 하더라도 뭐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런 걸로 말하니까 나중에 말하는 악법도 법이냐는 문제가 됐습니다. 아무튼 몇 달 뒤에 미나리즙 독약을 먹고 죽어서 철학자다운 죽음을 했고 그 제자인 플라톤이 수많은 책을 써서 서양 철학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자, 선량한 아테네 시민 소크라테스는 어떠한 이유로 사형에 처해졌는가? 시민들에게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사회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느낌을 가져라 이렇게 하니까 아까 다른 신을 믿었다, 뭐 젊은이 타락시켰다는 걸로 사형에 처해졌다. 누가 잘못했느냐? 여러분들은 흔히 책에 보면은 아테네 시민이 민주정이 잘못한 오판이다라고 써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아테네 시민도 좀 이런 죄목으로 사형에 처한 건 처음이지만 반대로 소크라테스도 잘못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이건 지금 나라가 망하는 시기잖아요. 평소에는 좀 표현의 자를 넓힐 수 있지만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서는 가급적인 한쪽으로 모아야 되는데 소크라테스도 자기 자신만 강조했고 뭐 그래서 소크라테스 절반, 아테네 시민도 절반 잘못하지 않았는가? 윤리적인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자, 소크라테스는 사회적인 관습, 뭐 그리스 신, 아테네 신이 아니라 개인의 양심의 규율이라고 세계 최초로 말해서 철학자가 됐죠. 그러나 당시 아테네 시민들은 사회적인 통념이나 신에 따라 하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나라는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고 양심의 자유가 있죠. 과연 여러분들이 양심에 따라서 자기 자신 성찰하면서 자기 자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남들이 하던 대로 따라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되돌아볼 마음이 필요합니다. 악법도 법인가? 라고 배웠습니까? 소크라테스 그렇게 말했다고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우리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악법도 법인가에 대해서는 왜 문제가 되냐면 아까 크리톤이라는 친구가 돈을 빼고 나가자 타러 가자 그러니까 내가 아테네 사람인데 뭐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해서 했다는 건데 소크라테스의 진정한 의미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잘못된 재판이지만 나도 탈옥을 하면은 오히려 더 나쁜 짓 하게 된다. 내가 그 아테네 재판이 문제지만 내가 그 나쁜 짓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거다. 그런 뜻. 그리고 나는 아테네에서 시민으로서 철학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자기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서 재판을 승복하고 약을 먹은 것이지 악법도 법이라고 또 특히 지키라고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1960년대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과연 시민의 자유 불복종 운동 할 수 있느냐 마느냐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 서양의 철학자들이 사회과학자들이 많은 논쟁을 벌였는데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의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라 이렇게 했다고 이미 통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어요. 과거 우리가 독일의 나치 그리고 일제 그리고 과거 권위적인 정치 체제에서 정치의 체제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정당성을 묻지 않고 오로지 지켜라 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잘못 배웠지만 지금 우리는 제가 판사로서도 말하지만 악법은 정당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쳐야 되는 것이지 그걸 그대로 묵수해는 안 된다는 게 개인적 입장이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되는 것인가? 이게 지금 당시 아테네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이 됐어요. 왜냐하면 직접 민주주의니까. 하지만 결과가 나쁘면은 처벌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적인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선 표현의 자유가 왜 중요하냐? 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타인의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공익이 없이 그런 경우에 한정해서 처벌합니다. 물론 어느 나라는 실질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처벌된 없는 나라도 있어요. 과연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가 이게 모순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중시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논쟁과 입법례가 다르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특히 표현의 자유를 과거에 비해서는 높게 인정하고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재판에 대해서 이 플라톤이 직접 이 재판을 보고 쓴 것이 이 책입니다. 한 200페이지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뭐 철학의 역사에 또는 문학에 관심 있으시면 우리나라 책 많이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 철학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여기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소크라테스가 말을 잘해요. 그래서 참 말도 재밌게 하더라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좀 재미가 이해가 되나요? 안 되면 다시 할까요? 뭐 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나는 오늘 지금 하루 내내 연가를 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6시까지 할 마음이 있습니다만 동의하는 사람이 없네요. 예, 시간 내에 끝내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바쁘죠? 공부하느라고. 자, 드레피스 재판입니다. 혹시 이거 이야기 들어봤나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오판 재심으로 유명한 겁니다. 프랑스 군사법원에서 드레피스가 간첩을 했다라고 해서 억울하게 사형죄로 재판했다가 12년 후에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한 재판이죠. 프랑스 군사법원이 군인이기 때문에 프랑스 군사법원에서 종신형 그리고 유배형을 선고하고 나서 1차 재심에서 10년으로 감형되고 석방이 되었다가 2차 재심을 통해서 비로소 무죄가 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재판에서는 이러한 6가지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다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에밀 졸라라고 혹시 아십니까? 프랑스 소설가인데요. 나나 목노주점을 쓴 분이죠. 아마 프랑스 문학에서는 뭐 몇 손가락 안 되는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 로로르라는 이게 신문 잡지거든요. 잡지에다가 군사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하고 나니까 근데 이 드레피스가 무죄라는 사실이 다 증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잘못된 재판을 고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일면 톱으로 자기가 글을 쓴 겁니다. 나는 고발한다. 아주 유명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가 만천하에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제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역사의 공범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진실이 전진하고 있고 아무것도 그 발걸음을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드디어 이 드레피스가 억울하게 재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공론화되고 온 사회 여론으로 퍼지면서 드레피스가 무죄를 받는 데 크게 기여한 거죠. 역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겠습니다. 프랑스가 이게 1870년대 이야기인데요. 프랑스가 독일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1세의 조카인가요? 나폴레옹 3세가 황제가 돼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몇 달 만에 죽게 됐죠. 아니, 전쟁에서 졌죠. 지고 나니까 그전에는 나폴레옹이 뭐 독일, 러시아까지 이겼다가 이번에는 단박에 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우리 민족은 뭐냐? 프랑스의 영광은 어디 갔느냐? 이러면서 우리도 다시 보복을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반유대주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금융권, 상권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이 우리나라가 전쟁에 진 것은 이 경제력에 대해서 전부 다 이 유대인들이 다 자기들이 빼돌리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도 프랑스 민족으로 가야 된다.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이 드레피스가 유대인이어서 그렇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자, 프랑스 군부의 보수와 간첩을 통한 첩보전.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프랑스 군부의 장교들은 대부분 귀족들이 했습니다. 그 귀족들은 이제 체제가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조금은 민주화되고 있었는데 프랑스 군부 상층부인 귀족의 자제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프랑스와 프러시아 사이에서는 간첩을 통한 첩보전이 치열했습니다. 1894년에
군사 정보가 담긴 명세서가 발견되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파리 주재 독일 대사관에서 어떤 청소년 아주머니가 뭘 발견했는데 이게 보니까 프랑스 장교가 독일 군인들한테 독일 대사관한테 군사 정보를 빼내는 그런 것이 발견됐어요. 근데 거기에 발신해 보면은 영어 이니셜로 D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 군부가 이 우리는 말하면 합동참모본부에 뭔가 간첩이 있을 거다, D로 시작된 사람이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D로 시작된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 정통 장교 귀족의 자제들은 아니고 이거 어디 유대인 놈이 저지른 거 아닌가, 유대인이니까 나쁜 짓 할 것이라고 미리 선입견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필적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수사관이 체포를 해가지고 너 써봐라, 필적 감정하게 썼더니 정 달아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드레피스가 일부러 거짓을 쓴 거다, 허위로 만들어 썼다, 이렇게 필적 감정을 조작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보지도 않았는데 수많은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이 애가 간첩이다라고 해서 증거를 조작했죠. 앙리 소령이 주도했는데요. 자, 군인이니까 군사법원에 선고해야 되겠죠. 군사법원에서 재판했는데 이미 다 각본이 짜여 있었어요. 군사법원에서 선고할 때는 나중에 말씀드려 모르겠는데 이건 과연 증거가 애매했어요. 그랬는데 이미 프랑스 군부는 이 유대인 드레피스가 범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론 조작을 다 했고요. 그래서 재판할 때 군사법원 판사한테 뒤에 있는 그 장관이 쪽지를 보냈어요. 야, 이렇게 물어봐라, 이렇게 재판이라고 해서 쪽지를 알려준 재판이었습니다. 아무튼 군사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하고 드레피스가 진짜 간첩이다, 그리고 애는 프랑스 군부를 배신한 거니까 종신형에 처한다. 그래서 악마의 섬으로 종신 살아라, 저기 지금 남아메리카 북쪽에 있는 그런 데 선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임으로, 앙리 소령의 후임으로 피카르라는 사람이 부임했는데 이 사람이 와서 다시 조사를 하니까 이건 저기 도저히 드레피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구나, 에스테라즈라는 사람이 범인이다 라는 걸 발각했습니다. 에스테라즈는 프랑스 군부의 정통 자제였어요. 귀족의 자제였는데 여러 가지 여자와 물란한 생활을 하고 또 저기 주식 투자하느라고 곤경에 빠져가지고 독일과 내통해서 정보를 샜는데 이 군부는 우리나라 정통적인 귀족의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 이상한 저기 잡종인 저기 드레피스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죠. 그렇지만 후임 수사관인 피카르가 이거 보니까 아닙니다, 에스테라즈가 범인입니다, 이거 다시 수사하고 재판합시다 그랬는데 이 군부는 자유에 한 번 재판했는데 유신이 있지, 그리고 야 우리나라 귀족이 할 수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거절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점점 퍼졌겠죠. 자, 드디어 양심적인 소설가 에밀 졸라가 아까 말한 로르라는 신문에다가 나는 고발한다 해가지고 쭉 수사는 어떤 게 잘못되고 재판은 뭐가 잘못됐다고 자세하게 적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알게 되었죠, 드레피스가 억울한 사람이라는 걸. 하지만 그래서 드레피스파와 반드레피스파로 프랑스가 반쪽으로 분열됐어요. 이것은 한 사람이 누가 범인이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가적인 유신, 군부의 유신이 달린 문제로 생각한 사람과 그보다는 더 개인의 인권이라든지 정말 죄냐 유죄냐 무죄가 중요하다는 사람, 그리고 사회가 좀 더 민주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하고 다퉜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내전 상태가 벌어졌어요. 수많은 이제 분쟁과 소요와 살인 사건 났죠. 결국은 이렇게 이제 계속 분란이 나니까 다시 군사법원도 할 수 없이 재심 재판을 열었어요. 그 전에 에스테라즈라는 진범이 기소가 됐는데 또 다시 군사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재심 재판이 이 드레피스의 아내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1차 재심 재판에서는 아니야, 올바른 재판이야, 증거가 뻔히 있는데도 부정하고 범인은 맞아, 그렇지만 정상을 참작해서 10년형으로 감정하겠다, 그리고 바로 풀어주겠다, 사면하겠다, 이런 결정 내립니다. 오른쪽 그림은 저기 이제 그 드레피스가 유죄를 선고받자 장교복과 칼을 뺏기는 그런 장면이죠. 제가 설명을 빠졌는데, 하지만 드레피스는 정말 죄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판결은 중도 반단적인 타협적인 판결이었잖아요. 계속해서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드디어 7년 후에
2차 재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 프랑스에서는 파기원이라고 하는데 그 재판에서 수백 명의 증인이 모든 서류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프랑스 파기원이 드레피스에게 무죄를 선고한. 그래서 행위부터 때까지 12년 동안 한 사람의 억울한 유대인 장교가 간첩죄로 몰려가지고 무죄로 선고받고 12년 동안 한 재판이죠. 아무튼 이 재판이 드레피스에게도 중요하지만 프랑스 사회도 중요했어요. 과연 국가와 군부의 권위가 중요한지, 그 구성원인 국민의 인권과 유죄 무죄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세상이 정반대로 논쟁이 대립되었고, 드디어 후자가 승리해서 프랑스 사회가 좀 더 민주적인 사회로, 좀 더 공화주의적인 사회로 바뀐 거죠. 자, 이 책을 보면은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수사관 앙리가 증인으로 나오니까 장교의 머릿속에는 결코 발설할 수 없는 비밀이 들어있다. 나 비밀이 있는데 군사 비밀이가 말하지 못하겠다. 말하면 거짓이니까 이렇게 말을 했죠. 또 누가 말했느냐? 드레피스에 대해서 막 그 당시 이제 드레피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당신은 영웅이다. 우리 사회를 바뀐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드레피스가 뭐라고 말했느냐? 아닙니다. 나는 일개 보병 장교였고 군부가 잠시 착오를 한 범죄 계급을 박탈할 뿐입니다. 나는 정의의 심장이 상징이냐는 드레피스가 아닙니다. 그런 드레피스는 여러분이 창조하는 겁니다. 막상 역사의 주인공이지만 이 드레피스는 국가와 군부를 믿었고 다만 순간적으로 수사관이 잘못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일반 시민과는 다른 걸 걸었고, 드레피스는 사면된 후에 다시 군부로 복귀해서 20년간 군대 생활하다가 마지막에 정상적으로 제대를 합니다. 자, 수사를 주도한 그리고 재판부한테 쪽지를 주었던 메르시에 장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확신은 처음부터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료를 냈지만 내가 보니까 내 확신은 조금도 굳어졌을 뿐이요. 그들은 돈을 많이 썼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어. 드레피스파의 재심 운동을 조롱을 했죠. 니네들이 돈 써서 진실을 조작하지만 나는 아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이 굳어지니까 진실이 드러나도 조작하거나 오판에 참여한 사람들은 반성하지 않았던 그런 거죠. 자, 또 에밀 졸라가 아까 이제 이 군부가 군사법원이 오판했다고 하니까 군사법원에 에밀 졸라가 명예훼손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재판부가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에밀 졸라가 이제 피고인이 됐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이 엄숙한 순간 이 법정 안에서 드레피스가 결백함을 나는 맹세코 주장합니다. 내가 40년 작가 생활했지만 모든 것을 걸고서 나는 선언한다. 드레피스가 유죄라면 내 모든 작품은 없어져돈다. 정말 한 사람의 유죄냐 무죄냐에 대해서 이 정말 프랑스 유명한 작가가 자기의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무고한 드레피스를 누가 어떻게 죄인으로 몰아갔는가? 수사기관은 유대인 장교가 했을 거라는 편견, 그리고 군인들은 쪽지 재판을 통해서 엉터리 재판했고, 또 여론도 빨리 잡아서 처벌해라,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부당한 세 가지가 작용을 하면서 죄인으로 몰아갔고요. 법원은, 군사법원은 왜 올바르게 못했을까? 저기 다 힘이 센 군부가 또는 검찰에 기소했는데 내가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아까 말한 쪽지 편지도 받았고, 그리고 사회의 압력에 대해서 이기지 못한 그런 거죠.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실체적인 진실과 사회 정의는 희생돼야 되는가? 아까 계속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입장이 갈릴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그리고 드레피스 재판을 통해서 저는 국가 안보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개인의 진실을 희생하면서 또는 사회적인 올바른 희생하면서까지 국가 안보를 할 수 없다. 개인이 먼저, 나라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나가 있고 국가가 있고 그런 것이다. 뭐 그런 거이고요. 아무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원 중에서 1 명의 억울한 사람을 10명의 진범을 풀어주더라도 억울한 사람 1명을 유죄로 몰지 마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요판으로 재판받으면 그 사람의 억울함은 하늘을 찌를 거 아닙니까? 법원이 잘못해서 또는 검사가 증거를 못 내서 우리가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나 한 명의 억울함 없어야 된다는 것이 과거부터 내려온 법의 정신입니다. 드레피스 사건으로 프랑스는 어떻게 변했는가? 다시 말하지만 프랑스 혁명, 대혁명 이후에도 왕정, 민주정, 귀족정으로 70년간, 90년간 프랑스 사회가 정체가 바뀌었다가 이 재판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재판 하나가 프랑스 사회를 바꾼 거죠. 형사재판에서 오판은 왜 바로잡기 어려운가? 저도 판사로서 오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오로지 판사면서 오판이다 이런 농담을 했는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자기들이 한 잘못을 인정하기가 힘들죠. 사람이 누구나.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 옛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다 엉터리는 거 뒤집으려면 수많은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의 개인이 그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 드레이프스 재판을 뒤집으면은 혼란이 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희생하더라도 나라 큰 걸 소가 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형사 재판에서 오판은 바로잡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오판은 바로잡아야 되겠지만 현실의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형사 재심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나라 형사 재판은 세 가지 정도 나눌 수 있습니다. 모 방송국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익산 오거리 살인 사건 이렇게 해서 순수하게 억울한 수사로 재판 받은 사람.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아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로 위원을 선고하니까 간통죄로 선고받은 다 재심에서 무죄가 났잖아요. 그런 거. 또 하나는 우리 과거에 과거사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권위 좋은 정권 하에서 뭐 제조 4.3 사건 무슨 사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법을 통해서 과거의 권위주 정체 하에서 억울한 사람을 범죄자로 모른 것에 대해서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형사 재심으로 하고 있죠. 뭐 저도 어떠한 사건에서 재심을 하면서 판결문을 쓴 게 있는데 여기서는 뭐 강연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지금 4시 10분. 네. 거의 시간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시계를 보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 질문도 있죠? 네. 아히만 재판입니다. 이스라엘 형사지방법원에서 1961년 나치의 공범으로 수하 장교로서 홀로코스트 유대인을 집단 학살한 아히만에 대해서 재판한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6가지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걸 방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유튜브에서 따왔는데 저작권 침해라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61년도에 그 당시에는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할 때 먼저 애국가가 봉창이 되고 나라에서 홍보하는 영상을 봐야 되거든요. 61년도에 우리나라가 아주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이 아이만 재판이 얼마나 세계에서 유명했길래 극장에서 틀어준 거다. 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치학자 중에서 누굽니까?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학자가 있어요. 미국의 여성 정치학자인데 이분이 이 아이만 재판을 미국의 신문의 특파원으로 가서 아이만을 보고 재판을 보고 나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에루살렘의 아이만의 책이 있고 우리나라도 번역이 되어 있죠. 아무튼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는 평가하고 있느냐. 한 사람의 재판에 대해서 아무리 봐도 철학 저서라고는 말할 수 없는 철학자니까 말할 수 없는 책에 쓰였고 이 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논문과 저술이 나왔다. 아이만 재판이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고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배웠다시피 나치 치하에서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학살되어 죽은 거죠. 지금 이 사진은 서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기차로 끌고 가서 동유럽에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이런 데에서 끌고 가는 장면이었죠. 유대인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죠. 평범하고 선량한 수많은 유대인이 최종 해결에 따라 학살되었다. 최종 해결이란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독일 사람들이 그 당시 나치가 한 말이에요. 집단 학살 그러면 약간 반감이 나고 막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인 말로 최종 해결이라는 말을 애매모호한
가치 판단이 없는 말을 쓴 거죠. 아이히만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 학살의 전범으로 실무 책임자였죠. 자, 전쟁이 독일이 패배하고 나서 이제 이 독일 나치와 일본에 대해서 재판해야 되겠다, 이런 운동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독일이나 이 일본은 어떤 게 했느냐, 오로지 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대인 이유만으로 죽였잖아요. 그것은 근데 그 당시에는 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러한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당시 유엔에서 이제 각국은 이를 처벌하는 소급 입법을 해라, 옛날로 되돌아가는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뉘른베르그 헌장이 있고, 독일에서는 뉘른베르그 재판을 통해서, 그리고 일본은 동경 재판을 통해서 독일의 나치와 일본의 군국주의자가 처벌이 됐죠. 뉘른베르그 재판에서는 히틀러는 자살했지만 히틀러 수하 사람들에 대해서 엄단을 해가지고 다 처벌이 됐지만, 일본에서는 천황이 주범인데 천황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되고 군부만 처벌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제 이야기는 아니고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에 일본 천황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도 일본이 반성하지 못하고는 하나의 이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아돌프 아이히만은 누구였느냐? 이 사람은 그 나치의 장교였고 중령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치의 SSA, 나치 당의 당원이었어요. 아돌프 아이히만은 수반 아까 말한 대로 서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 기차를 어떻게 배차하는지, 어떻게 끌고 가는지에 대해서 총 책임자였어요. 결정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 건 아니고. 또 하나는 최종 해결이라고 해서 1941년에 나치의 간부들이 옛날에는 개별적으로 유대인을 죽였는데 그러면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다 끌고 가서 가스실에 죽여야 되겠다, 그런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회의의 서기로서 관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었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강제로 끌고 가는데 책임이 있었죠. 자,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뉘른베르그 재판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눈치 빠르게 가짜 이름을 대가지고 아르헨티나로 도주했어요.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살았어요. 자기 와이프나 가족을 데리고 와서.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모사드, 지금 최근에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과 전쟁하는데 유명한, 우리로 말하면 중앙정보부, 뭐 국가정보원, 이런 사람들이 이걸 알고 나서 강제로 이스라엘 아르헨티나로 가가지고 마취를 시키고 짐짝에 실려서 데리고 왔어요. 정식적으로 범죄 인도 요청을 해서 재판을 통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했죠. 자, 정말 세계적인 전범 재판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보도가 됐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열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지금도 독일에서는 나치 전범 재판을 벌이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처음 있었죠. 아이히만은 수많은 변명을 했습니다. 나는 상급자가 시킨 것이다, 법에 따른 거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나라도 없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법도 없지 않았느냐, 나를 여기 강제로 끌고 왔으니까 적법 절차를 어기진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수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법적 쟁점은 많이 있었고요. 뭐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법원은 사형을 선고하고 화장을 해가지고 지중해에 뿌렸죠. 자,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아까 재판이 벌렸을 때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가 가서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나치 전범이면은 정말 이 사람들은 아주 악질적이고 아주 머릿속에 고도의 나치의 이론과 철학이 있고 논쟁이 있을 것 했는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저 공무원의 군인의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치에 대한 심오한 철학도 없고 그저 상부에 시키니까 따라서 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악의 평범성, 평범한 사람도 체제를 잘못 만나면, 또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런 엄청난 악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태제를 내세웠고, 그것 때문에 세계에서 유명해졌죠. 철저한 무사유는 뭐냐? 이 사람을 보니까 생각하는데도 생각하지 않았고, 타인의 입장에 생각하지도 않았고, 이 사람은 그리고 자기가 행동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도 상투적으로 관청 용어만 사용했고, 생각도 그저 교과서에서, 그 나치 교과서에서 나치 법이 시키는 데 했을 뿐이지 그 법이 의미하는 사회적인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상투적인 문구만 사용하면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했다. 공감하는 능력이 없었고 오로지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시키는 대로 그다음에 법에 따라서 생각했을 뿐이다, 행동했을 뿐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아까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각별히 근면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런 어떤 동기도 갖지 않았다. 범죄적인 것은 아니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철저한 무사유였다. 현실로부터 떨어져서 이러한 대파멸을 저지르신다는 것이 교훈이다. 그의 말을 들을수록 그는 말하는데 무능력함, 그리고 생각하는데 무능력함, 타인의 입장에 생각하는데 무능력함과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는 어떠한 소통도 가능하지 않았다. 그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그는 현실과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추상적인 말과 그런 것으로 되풀이했을 뿐이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저는 이 말이 너무 두 가지가 다가왔어요. 저도 아까 말했다시피 깊은 가치관 없이 공부 좀 했기 때문에 판사가 됐는데 나도 잘못하면은 나 개인적인 발전만 위해서 재판만 해오다가 보면은 나도 상황이 다르면 오판할 수 있고 큰 악을 저지를 수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그 법의 개념뿐만 아니라 그 법이 의미하는 실질적인 사회 내용, 그 사람의 마음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나도 아이만처럼 잘못된 것을 저지르지 않겠느냐 이런 반성을 했습니다. 하수인 아이만에게 유대인 학살의 주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아이만이 직접 사람을 죽인 건 아니지만 그 가스실로 데려가는데 기차, 배차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까 회의에서 참여했기 잘한다. 오히려 이렇게 집단적인 범죄는 그 범죄 현장에서 총을 쏜 사람보다도 그걸 주도한 사람일수록 멀리 있을수록 책임은 무거운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기대 가능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나치의 명령에 따른 게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은퇴하거나 또는 게을리했는데 이 사람은 열심히 출세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다른 행동할 수 있었는데 상관의 명령에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법은 모든 사람을 유대인 이유만을 죽이는 것은 누구 봐도 부당한 것이니까 나쁜 짓이다. 공범이다. 주범이라는 거고요. 유대인 학살이라는 비극은 어떤 체제와 마음이 일어났는가? 자, 개인의 존엄, 자유를 믿지 않고 전체를 위해서 총통일시키면 나는 따라서 한다. 인간은 수단이다. 유대인들은 우리 독일의 번영이 어긋난다. 이러한 잘못된 신념으로 마음으로 일어났죠.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태제는 정당한가? 기본적으로 정당한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만이 그렇게 순진한 사람은 아니었고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고 더 상당히 계획적으로 공부도 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그것은 본질과는 관계가 없고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은 실정법적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가? 과거에 행위 당시에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법을 만들어 처벌했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이쪽 법원은 그러한 것은 반인도적인, 반인륜적인 범죄는 자연법적으로 아예 나쁜 짓이니까 법이 없어 처벌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과거에 이런 게 있었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 처음에는 소급 입법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무혐의를 했다가 법이 바뀌어지면서 이렇게 내란을 선동하고 특별한 지역의 사람들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나쁜 법이니까 나쁜 짓이니까 소급해서 나중에 법을 만들어 소급하더라도 유법한 재판이 아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거죠. 중대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적법 절차를 지키는 것은 허용되는가? 아까 말했다시피 범죄인 인도를 통해서 그쪽 나라의 법원 재판을 통해서 데려와야 되는데 끄집어 왔죠, 강제로. 그 당시는 근데 아직 그 국제적으로 범죄인 인도가 잘 조약도 없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대적인 한계가 있을 거다. 지금 상황이라면 이것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무죄다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당시에는 결국 법도 시대 상황을 고려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 예루살렘의 아이만 읽어야 되는가? 과연 평범한 사람도 시대를 잘못 만나면 그리고 생각하지 않으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이런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제가 보니까 그런 엄청난 잘못은 저지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회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자기가 어느 회사에서 어느 공직에 들어가서 그저 상급자가 시키는 대로 따라 하다 보면은
엄청난 잘못은 아니지만 소소한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항상 이 책이 또는 상급자가 또는 회사가 이야기하는 바가 어떤 의미인가, 내 삶에 어떤 의미고 다른 사람한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심사숙고하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출세만을 위해서, 승진만을 위해서 그런 걸 따라다 보면은 정말 나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정해진 시간을 한 10분 정도 초과하니까 지금 빨리 끝내라고 저쪽에서 말이 많은데, 자, 아무튼 여러분 통해서 제가 인문학적인 성찰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제가 재판한 세계를 통해서 이 강사는 어떻게 그것을 법에 반영했는가, 그리고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세 가지를 통해서 법과 윤리가 갈등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길을 걸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더 딱딱한 이야기, 그리고 어려운 이야기, 그리고 강사가 좀 말이 빠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제 강연을 마치고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은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예, 손을 들고. 네, 이수지 학생이시네요. 네. 컴퓨터과학과 이수지입니다.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법률 분야에서 AI 활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과도한 신뢰로 인해 가짜 판례 사용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 법률 분야에 AI를 도입한다면 박형남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지침을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최근 미국에서 어느 변호사가 없는 판례를 있다고 해가지고 해서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법정 모욕죄로 제재를 받았죠. 지금 이제 AI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초기 단계긴 하지만, 그래서 정말 그 가짜 판례 또는 자기가 엉터리를 만든 이론이 검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출처를 명시해야 된다. 어느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언제 들어가서 이걸 만든 거다라는 것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EU,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법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률 문헌을 낼 때, 특히 판례를 낼 때에는 변호사들은 출처를 명시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AI 재판에 대해서, 도입에 대해서 실제 활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침을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쟁점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출처를 명시해서 반박할 수 있게 가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것이 마련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나요? 예. 또 다른 질문? 예, 김서윤 학생. 예. 의료산업경영학과 강서연입니다. 저는 심리적 부검제도 관련하여 질문 여쭙고 싶습니다. 심리적인 부검제도를 도입하시면서 피고인의 심리적 상태와 범행 동기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것이 사법적 판단에 어떻게 이바지한다고 생각하시며, 이러한 접근법이 향후 한국 사법 시스템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또한 이후 제도적인 개선이 있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조금은 이제 다른데요. 피고인이 심신 상실 상태에서 무죄를 선고하거든요. 그러한 것은 일반적인 정신 감정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심리적 부검은 자살할 때 그 자살에 있어서 외부적인 이유나 원인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조금은 다르고요. 그래서 주로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 자살의 원인이 회사라든지 군대에 있느냐 아니면 기회에 있느냐 그 따지는 거고요. 제 사건에서는 행정재판이었죠. 아무튼 제가 심리적 부검제도를 처음 도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인이 자살할 때 또는 회사에서 회사원들이나 공무원이 자살했을 때 그 자살의 원인이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 조직의 이유가 있을 때를 따지는 거라서 그런 게 심리적 부검이고, 지금 현재 재판 실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실제로 소송 오는 것은 1%도 안 돼요.
99%는 안 하거든요. 제가 아까 핀란드 말씀드렸지만 핀란드에서는 이미 지자체가 모든 자살자에 대해서 행정적인 비용을 들여서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고 어느 단계에 있으면 어느 징후가 있으면 자살의 위험이 있으니까 나라가 지자체가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 이미 학자들이나 제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지자체가 제발 다리만 짓지 말고 저희 건전할 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이 자살자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해도 이 참 말을 정말 우리 사회가 너무나 사회적인 약자에 가혹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법 재판으로는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모든 소송이 없다 하더라도 지자체가 모든 사건의 원인을 규명해서 자살을 줄이고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예. 바이오로직스학과 송민경입니다. 현 대한민국의 사법 재판에 대한 평가로 많이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피해자에게 가혹하고 범죄자에게 관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실무를 하신 경험을 통해 바라볼 때 이와 같은 현재의 기조를 어떤 개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당히 지금 사회적으로 법원에 대해서 이런 질문 많이 하죠. 피해자에 대한 그 평가 보호는 두 가지로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법원에 많이 들리지 않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양형이 너무나 약한 거 아니냐. 그런 두 가지로 나눌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보호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피해자를 대변해서 검사가 공익을 위해서 소송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검사가 특히 공판 검사가 작고 사건이 많아서 저도 재판 많이 했지만 검사들이 별로 준비를 안 해요. 그리고 피해자에게 통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피해자도 법정에 와서 말할 권리가 있는데 우리 검사님들이 사실 그걸 대신하라고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일이 많다는 이유 여러 가지 등등을 안 하고 있는데 문제이기도 하고 하지만 법원도 이제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재판 상황을 통지해주고 기일을 통지해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것은 증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백했다 하더라도 자기의 현재 상황과 양형에 대해서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많이 바쁘다고 해서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소속한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피해자의 보호 문제에 대해서 한두 달 전에 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재판 절차와 수사 절차에서 피해자를 많이 통지하고 피해자의 말을 많이 듣는 것을 보장해주자, 개선하자는 책을 냈고요. 물론 그러한 것은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국회나 법원이 법을 만들고 재판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나라 형이 약하다.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거 있나요? 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살인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 제가 판사로서 단연 말씀드립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에 비해서 서구에 비해서 살인죄가 적게 발생한다. 인구 1000명당 발생 비율이. 그리고 미국보다는 미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설명 안 드리겠지만 양형도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결코 낮지 않다. 지금 흔히 사람들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일부러 다 죽여야 되지 않느냐, 살인자는 사형이다. 그런 나라 없고요. 가까운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형이 한 절반 정도 낮습니다. 제가 뭐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책자도 내고 이야기할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나 가족들이 범죄를 저지를 거라는 생각 안 하고 잠재적으로 내가 피해자일 거다라는 생각만 해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양형 상황 그리고 범죄 현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물론 이런 말하면 또 이제 흥분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그렇지만 조금 저도 지금 문제가 특히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 최근에 지금 무슨 딥페이크라고던가요? 그런 것이 입법이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특히 너무나 이제 인터넷이나 통해서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라든 이런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 법이나 법원의 양형이 조금 뒤따라가고 있다. 뭐 그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실을 밝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살인죄라든지 이러한 강력 범죄가 뭐 법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겠지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미국만 빼고는
또 미국 이야기를 하면 말이 길어지는데 그렇다. 다만 여성의 성폭력 범죄라든지 좀 재벌에 대한 범죄, 일부 범죄에 대해서 형이 낮은 건 사실이다. 아무튼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그동안에서는 검사나 법원이 좀 미흡했다.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데 두 번째 양형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 뭐 솜방망이 처벌이다. 한 번도 저한테 솜방망이 준 적도 없는데 그렇게 낮지는 않다. 그러나 일부 새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특히 여성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반성해야 되겠다. 뭐 그런 정도 생각하겠습니다. 자, 네, 원장님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사실 원장님 강연을 듣고 저한테 숙제가 하나 생겼어요. 저는 마케팅을 가르치고 있어서 네, 들었습니다. 마케팅과 인문학을 어떻게 접목하면 새로운 작품이 나올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예. 사실 인문학 얘기를 들으면 생각할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으로도 지금 예. 수백 명의 학생들 함께 하고 있는데 예. 이 학생들도 질문하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엄청 많은 질문이 들어왔는데 시간 관계상 재밌는 질문 하나만 하나만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하정 학생이 해주신 질문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 궁금할 것 같아요. 요즘 법정 드라마 많이 하죠. 이것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많이 보이는데 보신 적이 있다면 이 드라마 속 법정과 실제 법정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예, 어떤 드라마인가요? 어떤 드라마든 이제 법정 장면이 나오면 이제 판사님들이 판결해 주시는 장면을 보고 저도 사실은 이제 교수가 드라마에 등장을 하면 저건 아닌데 하는 게 있거든요. 예, 많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재밌게 설명해 주신다면. 저도 뭐 드라마는 많이 안 보지만 옛날에 김혜수 씨가 소년 판사인가 있었고 최근에 뭐 악마 판사인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막 판사가 막 직접 수사하고 돌아다니고 경찰하고 악수하고 뭐 이러잖아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법정에서만 제가 하지 증거는 다 검사와 변호사나 경찰이 내는 거지 판사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판사가 보니까 선고할 때 망치를 두드리더라고요. 제 37년 동안 망치를 두드린 적이 없어요. 전혀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제가 이야기는 많이 안 드렸는데 아까 말한 대로 판사들이 너무나 경무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판사가 엘리트다 또는 뭐 해서 약간 오해와 의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적으로는 정말 친한 친구도 거의 안 만납니다. 특히 변호사라면 만나면 오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대부분 뭐 집과 사무실 왔다 갔다 하고 아주 친한 친구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친구들 몇 명 정도 만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학회나 이런 데는 물론 만나죠. 네. 그것 빼고는 정말 우리나라 판사들 제가 볼 때는 스님이나 신부님들도 정말 그 아주 고결하게 살지만 또 그분들은 또 신도들을 만나서 많이 대화도 나누고 넓은 의미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경영학적으로. 근데 판사는 저기 당사자를 관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사자는 변호사나 검사가 만나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판사들은 외롭게 고독하다. 그리고 힘들다. 조금만 잘못해서 오해받고 손가락 당하니까 저도 지금도 37년 됐지만 이 강연하면서도 나중에 유튜브 보면서 내가 법원을 대표하지 않았지만 말했는데 실수하지 않았을까. 저도 이제 집에 가서 후회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후회하실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으니까 좀 삭제해 주세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질문은 못 받을 것 같고, 자, 오늘 우리 지성학 2 강연을 박형남 원장님께서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강연을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생각할 거리도 많이 주셨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박형남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